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시샤연구소입니다. 알파벳 교수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학내는 일명 알파벳 교수 사건으로 떠들썩했었죠.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고발하는 이 미투 캠페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게 2018년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빠르게 확산돼 교육계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스쿨미투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대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캠페인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2018년 그리고 19년도와 20년도에 우리 학교에서도 권력형 성범죄를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 시샤연구소에서는 한때 학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러나 현재는 이칠 위기에 놓여있는 이 알파벳 교수 사건의 현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정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학교의 알파벳 교수 사건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 5년 전쯤 우리 학교에서도 권력형 성범죄 고발 사례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워낙 재판 과정이 이게 길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5년 전에 학교를 다니던 학부생분들은 대부분 졸업을 했으니 사건이 자연스럽게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들을 잘 모르시는 학우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건들 중 오늘 다룰 사건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각 사건들의 진행 상황이나 판결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라서 최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확실히 구분될 만한 4가지 사건들을 선정했습니다. 서서문학과의 A 전교수, 그리고 공대 A 전교수, 그리고 음대의 B, C 전교수 이렇게 4가지 사건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사건들은 그때 당시에도 특히나 공론화가 많이 됐었던 편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건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이었죠. 2019년 학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서문학과 A 전 교수가 원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검찰이 또다시 A 교수에게 징역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청한 것이 무색하게도 원심이 유지된 건데요. 우선 이 사건에 대해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서서문학과 A 교수 제자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불렸던 해당 사건은 A 교수가 피해자를 2015년 그리고 2017년 총 3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강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공식적인 대응을 시작했던 것은 마지막 추행 의혹 시점으로부터 약 1년가량이 지난 2018년 7월이었습니다.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를 했지만 같은 해 12월 인권센터로부터 발표된 결정문은 A 교수의 정직 3개월만을 권고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듬해 학내에 대자보를 걸고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하는 등 사건의 공론화를 위해서 힘을 썼고 학교 본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A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 A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의 결과 같은데 처음에는 이 정직이 권고됐고 그 다음엔 파면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해임이 결정됐다는 말이죠. 이 교원 징계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보시는 이제 교무처에서 공지하는 우리 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는데 언급된 파면, 해임, 그리고 정직은 모두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이때 규정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별로 징계 기준이 다른데요.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경징계입니다. 또 성폭력의 경우는 성희롱의 경우와는 달리 똑같은 순서대로 하면 파면, 파면 또는 해임, 그리고 해임입니다.
정직은 교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 해제가 되는 상태를 말하며 해임과 파면은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파면이 훨씬 더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A 교수는 해임당했다는 점에서 이 파면을 요구했던 피해자가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할 징계를 받은 것이 되겠군요. 이 사건은 비위 유형을 성희롱보다는 성추행, 즉 넓은 의미에선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후에 언급될 공소 사실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성폭력을 다루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학교 측이 A 교수의 과실 여부를 중과실보다는 경과실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때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징계 업무 편람에서 중과실이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또는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경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다소 결한 과실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 학교 측의 징계를 살펴본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 법적 처벌 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해자는 같은 해인 2019년 6월 A 교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수서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 2달여간 사건을 조사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A 교수를 불구속 기소 처분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은 하지 않되 공소 제기한 겁니다. 검찰이 학내 권력형 성범죄건을 넘겨받은 지 2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기소한 것은 타 알파벳 교수 사건들과 비교해도 기소까지 걸린 시간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 측에서는 그만큼 사건의 심각성을 꽤 높게 판단했다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이를 투영하듯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 및 5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재판부는 A 교수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든 공소 사실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죄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줬을 만한 1심 재판의 특징은 따로 존재하는데요. 바로 국민참여 재판입니다. 네, 혹시 이 국민참여 재판이 낯설 수 있는 학우분들을 위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참여 재판 제도란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법적 공방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내린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이 내린 평결을 참고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참여재판은 시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업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결함 수준으로 높은 무죄율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참여재판에서 성범죄 무죄율은 무려 18%입니다. 같은 시기 참여재판에서 이루어진 다른 4대 범죄 무죄율 평균이 8%로 2배 이상의 차이인데다 일반 재판 성범죄 무죄율은 2.4%로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조 실무에서 참여재판은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인식은 보편적이고,
그 결과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열린 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43.3%, 28.5%, 그리고 48%에 달합니다. A 교수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성범죄가 국민참여재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배심원들이 성범죄 피고인에게 관대한 거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물론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 일반에 만연한 잘못된 강간 통념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또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에서 배심원단이 존재할 때 피해자가 사건을 재현하거나 진술하는 데에 있어서 위축되고 압박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지키기 어려워서라는 해석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1심 재판에서의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타 범죄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성범죄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이처럼 높은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법리가 유지가 된다면 해당 결함에 적절히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번 A 교수 사건에서도 지난 3월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3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A 교수의 무죄는 확정됩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이 2심과 3심에서 1심의 재판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다른 범죄에 비해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이 높은 이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이 1심에서 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배정현 기자, 이 성범죄 피고인이 1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음대 C 교수 제자 성추행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C 교수가 피해자를 공연 뒤풀이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피해자가 공식적인 대응을 시작했던 것이 2019년 6월이고요. 피해자가 C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부터 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초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듬해 8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강제추행 혐의로 C 교수를 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더뎌지자 피해자는 C 교수에 대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학교에서의 공식 징계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20년 6월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까지 접수를 했고요. 2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C 교수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2022년 5월 위원회는 C 교수를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해주신 이 서울서문학과 A 교수 사건에서는 해임 결정만 내려졌었는데 이에 반해 이번에는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되기도 전에 파면 결정이 먼저 내려진 거네요. 이 어찌 보면 꽤 이례적인 결정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해당 사건의 심각성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이고요. 또한 C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가 그만큼 짙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재판부의 결정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재판부의 판단은 교원징계위원회와 합치한 상황인가요? 네, 해당 사건은 현재 선고까지 이루어진 재판이 1심 재판까지밖에 없습니다. C 교수가 파면된 해인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C 교수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전의 사건과는 다르게 1심 재판부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정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며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재판에 앞서서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어느 정도 합치하는 판결인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언급된 대로 이 서서문학과 A 교수 사건에서는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번 재판은 동일하게 1심 재판이 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도 실형 판결이 나왔네요. 네, 역시나 이제 재판에서의 피고인인 C 교수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C 교수의 소위 국민참여재판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해당 사건의 강제추행 혐의가 보통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될 만한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항소심이 촬영일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저희 SUB 보도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자면 C 교수는 2심 재판 중에 1심 재판에서와 입장을 꽤나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1심 재판과는 달리 신체 접촉의 과실 여부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다음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로 인해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감형된 선고가 나올지 그런 변화들이 어떤 변화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금까지 살펴본 두 사건, 즉 서서문학과 A 교수와 음대 C 교수는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상태인 거네요. 그러면 혹시 비슷한 시기에 공론화된 알파벳 교수 사건 중에 이미 최종 판결까지 확정된 경우는 없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대 A 교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요. A 교수는 2016년에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10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12월 기소됐습니다. 2020년 4월 17일에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021년 5월 13일과 8월 19일에 각각 진행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결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8월 19일부로 판결이 아예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날짜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사건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확정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A 교수의 파면을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말씀해주신 공대 A 교수 성추행 사건처럼 이 3심까지 진행돼 종결된 사건도 있지만 이 반대로 불기소 처분돼서 아예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음대 B 교수 제자 성희롱 의혹 사건인데요. 네, B 교수는 2019년에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피해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듬해 8월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B 교수를 주거 침입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하는 데에 그쳤던 겁니다. B 교수의 강제 추행 혐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B 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이라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의 정식 징계는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해당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지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샤연구소에서는 약 5년 전 화제가 됐던 이 알파벳 교수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정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알파벳 교수 사건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학내를 뜨겁게 달궜을 정도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거의 거론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이 사건들은 진행 중이며 아직도 누군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이 관련 사안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시사연구소 마치겠습니다. 저는 SUB 앵커 한수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